시작하겠습니다. 이 이제 금융이라는 게 우리 생활 속에서 굉장히 밀접한데, 그리고 매일 일어나고 그러는데 실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일반인들은 그냥 주는 대로 뭐 쓰는 거다, 이용만 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금융이 이제 소수의 어떤 쉽게 말하면 금융 관료나 아니면 금융기관 경영진들이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실 금융이라는 것도 하나의 큰 산업이고 국민 또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뭐 지난번 동양 사태도 있을 수 있고, 그 전에는 뭐 여러 가지 그런 비슷한 저축은행 사태도 있고, 또 사람들이 이제 실제 자기는 잘 못 느끼지만 금융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손해를 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알면서 금융이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금융을 알면서 이제 뭐라고 할까, 이게 돈을 벌려고 한다고는 생각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이렇게 사기, 혹세무민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게 금융 최근에 보면은 세상이 어떻게 된다, 큰 인플레가 온다, 물가가 떨어진다, 이러면서 경제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막 보면 옛날에 한 50년 전, 한 100년 전, 200년 전 조선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된다 해서 나는 믿어라 하는 거와 어떤 면에는 비슷한 것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금융이 어떤 거냐, 그렇다고 제가 미래가 어떻게 될 거냐 그런 걸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금융이 어떤 거냐라는 것을 한번 같이 조금씩 이제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최근에 이제 2008년도 이제 세계금융위기가 나오고 나서 우리 주변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말, 어려운 말들이 유행합니다. 양적 완화, 그걸 영어로 하면 QE라고 합니다. 퀀터티티브 이징이라는데, 이상하죠. 양적 완화, 그냥 한국말인데 무슨 말인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 영어는 더 모르겠죠. 양을 편하게 하는 거, 이게 뭔가 이런 말. 그다음에 제로금리, 금리가 또 제로까지 가나, 이런 거, 제로금리. 그다음에 더 이상한 것은 요새 최근에 신문 보면 많이 나오고 경제뉴스에 나오는 테이퍼링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테이퍼링이라는 게 조금 많이 나오는 건데 뭐냐면, 이건 운동 선수들이, 마라톤 선수들이 한 일주일쯤 본 시합 일주일 전쯤에 이제 운동량을 줄이면서 몸을 약간 쉬면은 기록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런 체육학자들이 만든 그런 거 테이퍼링이라는, 그게 또 막 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테이퍼링을 언제 할 거냐, 어느 정도로 할 거냐, 이런 거 이렇게 쓰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냥 계속 나오고 있고, 과거에는 이런 말들 별로 안 썼거든요. 그런 말이 나오고 있고, 또 지금 가만히 경제를 들여다보면 지금 경제 상황이 이게 굉장히 좀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게 특별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로금리라는 건 과거에 제로금리가 일반화되기 전에 세계에서 처음 나온 게 한 2000년대 초, 아니 1990년대 후반 말부터 일본에서 이제 제로금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본격적으로. 그 이전에는 제로금리는 상상성이 존재하는 거였다. 경제학 이론에서는 제로금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상상에서만 존재하는 건 현실에서는. 왜 그러냐면, 만약에 제로금리가 다 된다고 하면 금리가 제로라는 건 돈을 빌려주고 돈을 이자를 안 나는 게 제로금리니까. 금리가 제로면 내가 제로로 돈을 엄청 빌려서, 가장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그게 어떻게 하면 되냐면 다리를 하나 놓는 거예요. 별로 쓰임새가 없는 다리, 이미 다리는 쓸만한 거 있을 테니까 하나 탁 놓고, 거기에다가 건너다니는 차한테 하루에 그냥 우리나라 돈을 한 1,000원이나 이렇게 받는 겁니다. 통행료로. 그러면 하루에 10대만 받는다고 쳐도,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투자 비용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이자를 하나도 안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찌됐든 내 돈을 하나도 안 들이고도 하루에 1,000원,
1,000원짜리를 10명, 10,000원은 번다. 뭐 그러니까 그런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로금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경제 책에 나오는 겁니다. 제로금리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1990년대 말에 이제 일본에서 처음 시작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세계 대부분의 나라가 선진국은 거의 제로금리 상태입니다. 미국이 뭐 0%에서 0.25. 그리고 가끔은 은행 간 금리는 뭐 제로 내지 마이너스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본은 아주 오래전부터 0%에서 0.1%예요. 그리고 유럽도 이제 유럽 대륙은 유럽 중앙은행이라는 대륙은 미국하고 똑같이 0%에서 0.25입니다. 그래서 영국은 0.5%, 0%에서 0.5%. 거의 그 실제 제로에 가까운 제로 금리가 됐죠.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 정책 금리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쓰는 금리가 아니고 보통 중앙은행이 어떤 금리를 조정하기 위해서 갖고 있는 정책 금리. 나중에 한번 설명이 될 건데 그게 이제 그렇다는 뜻이고 실제 금리는 그보다 좀 더 높겠죠. 우리는 정책 금리가 미국 같은 경우에가 1800년대, 1980년대 초, 81년, 2년 뭐 이런 때는 지금 아까 말한 제로 0.25 정도 밑인데 그 당시는 19.5%였어요. 금리는 크게 높았죠. 지금은 뭐 금리가 뭐 제로나 0.25 뭐 이런데 그 19.5%였을 때 그 미국이 이제 19.5%인데 그때는 일본이 잘 나갈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1980년대 일본이 굉장히 전성기였으니까 일본이 이제 제로 금리는 아니었고 일본 경제가 잘 나갈 때였으니까 어떻게 선진국에서 두 자릿수 금리를 갖느냐? 이건 참 미국을 이렇게 비꼬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그 뒤에 이제 일본이 제로 금리가 왔고 지금은 또 여기 전 세계가 제로 금리가 돼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신문에서 보면 미국에서 돈을 많이 푼다고 하잖아요, 그죠? 돈을 많이 풀어서 뭐 제 책에 있는 대로 그 미국 중앙은행 총재인 버냉키의 별명이 헬리콥터 벤입니다. 헬리콥터 벤. 헬리콥터에서 돈을 타고 돈을 푼다. 비행기에 돈을 뿌린다 그래서 그 별명이 헬리콥터 벤이고 그런 정도로 돈을 많이 뿌리는데 그러면 또 한번 신문이나 이렇게 또 언론에서나 학자들이 주장할 때 돈이 많아지면 어떨까요? 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물가가 많이 오른다고 막 걱정을 합니다. 미국이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왜 막 풀었냐면 2008년도 경기 위기가 너무 크게 왔으니까 그걸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돈을 풀었는데 그 돈이 나가서 물가를 올릴 거다. 이런 얘기가 이제 많이 있었죠. 많이 있었는데 실제 세계 대부분 나라가 말씀드린 대로 거의 금리가 제로 상태고 돈을 막 풀고 있는데도 물가는 거의 안 오르죠. 우리나라도 물가가 최근에 떨어지고 있죠. 그죠? 물가 떨어져서 한 1% 정도 아니다. 1% 내외 정도가 물가가 되는 것 같은데 일본은 물가가 마이너스예요. 물가가 그러니까 조금씩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늘 물가가 어제 물가보다 좀 싼 거죠. 일본이 그런 상태를 거의 한 7, 8년 해왔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물가를 올리는 거예요. 물가를 올려야 되겠다. 근데 물가가 떨어지면 우리 많이 오르는 것보다 굉장히 경기가 나빠요. 사람들이 물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가장 돈을 천천히 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쓰는 것보다 내일 쓰면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자동차를 사거나 텔레비를 사더라도 옷을 사더라도 내일 사면 값이 더 싸게 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를 적게 하는 뒤로 미루는 거죠.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기업들은 물건을 팔아서 그 물건을 갖고 이자도 내고 다 해야 되는데 돈은 똑같이 들어와도 그 갚을 이자는 더 하나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물건값이 떨어지면 내가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은 옛날에 1억을 벌던 것이 한 9천만 원밖에 못 버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같은 물건을 팔아도 값이 떨어지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내야 되는 세금이나 뭐 기업 종업원한테 주는 월급이나 또는 뭐 내는 이자는 다 똑같이 주니까. 그래서 그 물가가 떨어질 때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본이 상황이 이제 그런 거죠.
지금 물가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도 대부분 물가가 굉장히 낮아요. 지금. 근데 돈을 왜 이렇게 풀었는데, 돈을 풀었는데도 물가가 안 오르냐? 실제 신문에서는 뭐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 물가가 오른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작년 7월에 그 미국 중앙은행 총재인 버냉키라는 사람이 이제 지금 돈을 푸는 거, 그걸 양적 완화라고 하는데, 그걸 나중에 한번 또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용어 설명 때문에. 돈을 푸는 것을 좀 줄여보겠다. 줄인다고 하니까 갑자기 막 우리나라도 그때 작년 여름에 막 주식도 떨어지고 환율도 오르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나 인도 같은 데서는 외환위기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미국도 주식 출렁거리고. 그런 거 보면은 돈이 어떤 같은 그때 풀긴 푸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거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볼 때는 뭐 그냥 남들 세계에 있는 거지만,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거, 그 다음에 신문에서 나는 거, 이런 것들이 서로 잘 안 맞는 거예요. 잘 안 맞는 거니까 이런 걸 어떻게 하면은 좀 바로 볼 수 있느냐, 뭐 이러한 것 때문에 이제 한번 제 책을 쓰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강의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걸 이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물가가 많이 오를 때, 물가가 많이 떨어질 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집을 사시고 그랬는데 좀 많이 어려워졌다고 하시는데, 이제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될 거냐, 그리고 뭐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느 정도 빨리 오를 거냐, 뭐 빨리 성장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이제 고민해 보는 그러한 것들이죠. 특히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은 제가 볼 때는 인간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이 이제 미래를 맞춰본다는 것은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그냥 아까 말한 대로 한번 확 질러보는 듯이 얘기를 해보고 맞으면 내가 유명해지는 거. 그 사람들이, 미래를 예측한 사람들이 쭉 예측한 것들을 다 보면은 한 10번 틀리다 한 번, 또 20번 틀리다 한 번 맞는 거예요. 뭐 얼마 전에 여러분 아시지 못해 루비니 교수라고 그래서 2008년도 뭐 세계 금융위기를 예측한 사람들, 그 사람이 한 말을 쭉 다 보면은 되게 예측이 맞는 게 없어요. 틀린 게 더 많죠. 훨씬 많죠. 그래서 경제학 쪽에서는 이런 조크가 있어요. 뭐냐면 내일의 일기예보를, 비가 올까 눈이 올까 뭐 이런 것을 한 60% 정도 맞추면 일기예보관이 바로 잘려요. 왜냐하면 사실 내일 일기는 거의 다 맞추잖아요. 내일도 추워진다면 되게 추워지고 비 온다면 거의 맞는데 한 90%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학자가 내일 주식이 오를 거다, 내일 환율이 떨어질 거다, 뭐 그 다음에 뭐 금리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걸 60% 정도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노벨 경제학상을 탄대요. 그 정도로 경제를 맞추는 건 사실은 계속 이 사람을 내보면 그렇게 60%를 맞추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론적으로 보면 내가 51%, 100번을 해서 51번을 맞추고 49번을 틀린다면은 금방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49번은 손실을 보지만 51번은 돈을 벌으니까 2번씩 더 돈을 벌으면 똑같은 금액을 투자했더라도 계속 돈을 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론적으로 경제를 볼 때는 내일에 뭐 주가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것은 뭐 어떤 사람은 맞추고 어떤 사람은 틀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반반이다. 50대 50이다. 오를 것 떨어질 것 반반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합리적인 판단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람을 접하나 할 때
경제가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하시는 사람 한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조선시대 이런 때 사이비종교 하던 분하고 비슷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미래는 우리가 생각한 미래는 제가 볼 때는 결정된 게 아닙니다. 미래는 사실은 오늘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특히 그 시장, 그러니까 경제는 더욱더 그래요. 이 시장 참가자들이 어떠한 행동을 할지 하느냐에 따라서 내일 주가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한다는 게 어려운 거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한번 그 시장이나 경제나 아니면 미래도 이 지구의 생활도 그런 거예요. 게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다트 게임, 이렇게 찍기 게임 있죠. 빙 도로 탁 던져서 맞추는 게임. 그렇게 될 거냐? 그런 세상이라는 게 미래가 그런 거냐? 그런 것은 예측하기 굉장히 쉽죠. 뭐 양궁 쏘듯이 이런 건 이렇게 탁 쏘면은 주변의 공기 흐름이나 뭐 거리 이런 회전 속도를 봐서 딱 맞추면 맞출 수 있으니까. 근데 세상은 경제나 특히 시장은 그런 게 아니고 고스톱입니다. 고스톱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부분 칠지 아시죠? 고스톱. 이 고스톱이라고 딱 판을 가졌어요. 내가 저기 7장 갖고 바닥에 6장 달려있고 딱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 상태에서 결말이 결정되기 하나도 아닙니다. 옆 사람이 이걸 내느냐에 따라서 갈리죠. 이 사람이 이거 안 내고 저걸 냈으면 싸고 또 이게 그걸 또 가져오고. 사실 고스톱판도 패를 나눠줬다고 해서 그것이 다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거대한 시장을 한번 보세요. 외환 국제금융시장이나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이런 시장을 보면은 그건 더 복잡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들어갈 때 이걸 어떤 생각을 하고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은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이제 보는 것은 이렇게 이럴 것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정도만 보는 거지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이제 받아들여야지만 경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사람들한테 잘 안 속는 거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런 경제를 그래 조금이나 다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갖기 위해서는 이제 금융하고 경제를 이해하는데 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돈이 뭐냐, 돈이 뭐냐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 돈은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거지만은 진짜 쓰는 말도 좀 틀려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 좀 이렇게 알듯 모호해요. 이게 이제 경제에서 어떤 모호한거나 어려운 게 좀 복잡한 게 나왔을 때는 이렇게 잘라보는 습관을 가지면은 좀 문제를 좀 이해하는 도움이 됩니다. 돈이 어떤 개념이 우리로 쓰느냐를 한번 우리가 이렇게 잘라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것이 이제 우리 갖고 있는 현찰이죠, 그죠? 현찰. 그리고 현찰에서 이제 뭐 파생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있고 칩도 있고. 현찰이 뭐 옛날에는 뭐 금이나 은이었죠, 은화나 이런 거였지만 더 옛날에는 뭐 조개비도 있었고 소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사실은 돈은 별로 안 쓰이고 아마 쌀이 돈으로서 많이 했습니다. 쌀이. 그때는 쌀이 돈이었죠. 공무원들 월급도 쌀로 줬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 뭐 기억날지 모르지만 이모군란 원인이 뭐였죠? 썩은 쌀, 모래 담 섞인다는 준 거죠. 그 월급을 쌀로 줬다는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쌀로 월급을 주는데 제대로 된 쌀은 아니라면 뭐 모래 섞인 쌀을 주고 썩은 쌀을 주고 이래서 이제 밀란이 일어나는 건데, 이모군란이 일어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실은 돈이 쌀이었죠, 그죠? 쌀.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이제 뭐 돈 새로운 돈도 하나 나왔죠, 뭐 비트코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비트코인은 이제 상상으로 만들어낸 돈이죠. 상상으로 만들어서 한번 이 돈을 지금까지 있는 이런 돈의 개념 한번 바꿔보자라고 어떤 머리 좋은 사람이 이제 만들어서 지금 만들어놓은 비트코인이라는
돈도 있으니까 돈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신용카드나 아니면 핸드폰에다 돈을 충전해 되지만 앞으로는 몸에다가 충전할 수 있을 거랍니다. 몸에다 충전하고 다니면 그냥 갖다 이렇게 타. 버스 탈 때도 타. 택시 탈 때도 타. 거기다 하면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시대도 불가능한 건 아닐 겁니다. 그런 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돈이라고 하면은 어떤 개념이 그 다음에 돈이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우리가 저 사람은 돈이 많아 보인다. 저 사업은 돈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때서 돈을 쓰는 것은 어떤 개념이 돈이죠? 그 재산, 아니면 뭐 이익이나 부, 이런 거, 이런 개념이 돈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런 여기까지는 돈이 좀 우리가 좀 쉽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많이 접할 수 있고 생각하니까. 근데 세 번째 개념이 돈이 뭐냐면 돈이 잘 안 돈다, 뭐 이런 말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돈이 잘 안 돈다. 뭐 시중에 돈이 말라버렸다. 그 다음에 중앙은행이 돈을 안 푼다. 그럼 중앙은행이 돈을 푼다고 한다는 게 막 이게 삽으로 퍼내듯이 돈을 푸는 건 아니거든요. 뭐 그런 거. 그럴 때 이 돈은 뭘까? 돈이라는 개념이 이제 아까 이렇게 현찰, 그다음 재산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실제 이제 어떤 경제 생활에서 이게 경제를 잘 돌아가게 하는 어떤 겁니다. 그런 게 돈인데 그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지거든요. 그걸 한번 설명해 보기 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쉽게 보면은 첫째 이제 내가 물건을 사거나 뭐 누구한테 돈을 줄 때 가장 쉬운 게 현찰이 있으면 가장 되죠. 현찰이 없더라 하더라도 은행 예금이 있으면 예금을 빼서 쓸 수 있고 은행 예금이 아니고 뭐 주식이 있으면 주식을 팔아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돈이죠. 근데 내가 돈이 그런 것도 없다 하더라도 뭐 신용이 좋으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면 차도 살 수 있고 집도 살 수 있고. 그러니까 은행으로서 빌릴 수 있는 능력도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부동산이 있으면 그것도 돈이죠. 내가 팔아 쓰면 되니까. 지금 같은 때는 지금 집이라는가 부동산이 돈으로서의 역할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아니면 내놔도 6개월이나 1년 안 팔리니까. 그런데 이제 2006년까지는 돈을 내놓으면 바로 팔렸거든요. 팔렸으니까 이제 그때는 거의 우리나라의 아파트는 돈과 같았죠. 뭐 독일 같은 데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골프라는 자동차가 있어요. 독일에 가면 우리나라 이 조그만 얼마나 어떤 차가 우리나라의 마티즈. 아니 마티즈는 큽니다. 마티즈는 크고. 골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나온 차가 i30, i30이라는 차인데 현대차. i30. 그러니까 프라이드보다 조금 크죠. 골프가. 그게 이제 독일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입니다. 골프는 가장 좋아하는 차인데 독일에서는 골프는 현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고차를 갖고 있어도 중고차 시세 같은 골프의 모델명, 연식, 차 상태에 따라 가격이 정확하게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로 보려면 한 10만 원만 딱 깎아주면 여기 30분도 안 돼서 팔립니다. 차가. 그러니까 골프도 현금이죠. 그죠? 저도 뭐 그런 비슷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옛날에 있었는데 우리가 2006년, 7년까지 우리나라 아파트가 이렇게 잘 팔렸잖아요. 그런 적이 언제가 있었냐면 1990년 전후, 80년대 말에 89년, 90년, 91년이 우리나라에서 또 하나 부동산이 굉장히 거품이 많았고 심할 때였습니다. 이때도 집을 내놓으면 바로 팔립니다. 어느 정도 빨리 팔리면 제가 실제 경험사 상황인데 그때 집값이 하도 많이 올라갔고 제가 집이 저쪽에 강동구 명일동에 샀습니다. 근데 조그만 아파트로 살다가 집값이 많이 올라서 겁이 나고 이걸 좀 그때 순진한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면 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내가 내 집에서 하나 팔으면 좀 시장이 안정될까 하면서 집을 내놓자. 내놓고 이제 전세를 가면 되지. 하고서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집사람이랑 같이 부동산에 가서 보니까 그날 거래된 가격이 나올 거 아니야, 얼마다. 그래, 그래도 뭐 그냥 팔려면 좀 많이 받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혹과 단위가 한 500만 원 정도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거래된 가격에서 500만 원 플러스 해갖고서 아침에 이제 집사람 보고 내놓으라, 부동산에 내놓으라 하고 나는 아침에 출근을 했죠. 그때는 핸드폰 놓는 시기니까 사무실에 딱 가니까 전화가 왔더만 집 팔렸다고. 실제 싫어합니다. 그런 건 그때 그렇게 되면은 아파트는 현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그럴 때는 사회에 돈이 무지하게 많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돈이라는 건 우리가 갖고 있는 눈에 보이는 돈, 그 다음에 은행에 있는 예금, 잔고, 뭐 주식, 뭐 이런 것도 돈이지만, 실제는 그것까지 다 돈이다. 그럴 때가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럴 때가. 그러니까 돈이 개념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눈에서 보이는 지갑에 있는 현찰,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뭐 사회성 재산이나 부, 이런 사업 이런 거 말고 진짜 경제를 돌게 하는 어떤 거, 그게 실제는 경제에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세계 금융위기가 왔어요. 딱 왔는데 왔다 한 큰, 근데 이제 리먼 브라더스라는 회사가 망하면서 이게 그 이전부터 좀 삐찍삐찍했지만 확 터진 거잖아요. 그 전, 망하기 전과 망하기 후, 한번 일주일 전후를 한번 경제를 생각을 해보세요. 뭐 그때 돈의 양이, 즉 현찰의 양이 변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후하고도 변하는 게 없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돌아가는 돈의 양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 리먼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뒤에는 사실 돈 빌리는 게, 그 다음에 돈을 쓸 수도 없어요. 빌릴 수도 없고. 기업 간에도 돈이 거래가 안 돼요. 은행 간에도 돈이 거래 안 됩니다. 은행 간에도 돈을 거래 안 해요. 은행한테 돈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행한테 돈을 주고 나면 못 받을지도 모르니까. 은행이 망할지. 그러니까 얘가 망하는 은행인지 안 망하는 은행인지 서로 보는 거예요. 이게 망할 건가 안 망할 건가. 그러니까 이제 안 망할 것 같은 은행에만 주고 조그만 불안하면 돈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여기 볼 때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그게 이제 서로를 못 믿는 거죠. 신뢰가 무너지고 그럼 돈이 안 돌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 이제 장부상에는 돈이 많이 있어, 아직도 많이 있지만 경제 전체로 보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볼 때는, 경제 돈을 볼 때는 꼭 그런 눈에 보이는 현찰이 아니라 실제 이렇게 경제에 움직이고 있는 여러 상황의 돈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는 돈도 서로 쉽게 빌려주잖아요. 그죠? 뭐 친구 간에도 빌려주고, 기업 간에도 빌려주고, 아까 은행 간에도 빌려주고, 그럼 돈이 풍성한 거예요. 근데 상황이 아주 나빠지면 서로 안 빌려주거든요. 그래서 돈이 없어질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흐름을, 그런 건 어떤 통계 지표나 뭐 숫자나 이런 걸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들을 알 수 있어야만 사실은 경제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잘 알기 무지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기 어렵기 때문에 결국 그 말씀드린,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경제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건 참 어려운 거다. 그리고 맞추면 그건 운이다. 응? 절대 실력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응?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미국이 참, 일본이 뭐 그렇게 기업들이 상황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본이 좀 침체되어 있지만 꼭 그런 것만도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본의 상황은 굉장히 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네도 답 찾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본은 제가 볼 때는 일본 국민들이 돈을 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돈을 너무 안 쓰는 것 같아요. 저축을 해서. 기업 부채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부채가 많고, 그다음 미래가 불확실하고. 부채가 많으니까 그걸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하면 망하게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일부러 망해야 되는데 망하지 못하게 막아줘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뭐 근데 꼭 그런 건 아니고, 일본은 노숙자를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저희 노숙자를 이렇게
죽어서 보면은 동사 그런 거 죽어서 보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일본 노숙자에 있으니까요. 죽어서 보면은 최소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짜리 이것 분량을 다 갖고 있대요. 노숙자 질이 여기하고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아까 이게 경제라는 게 다 경제 논리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란 나라는 베일이 그 2001년부터 양적 완화라는 걸 했고요. 양적 완화의 원조이고, 그리고 뭐 엔화도 참 단단한 돈이고, 그리고 뭐 도요다라는 훌륭한 기업, 그 다음에 세계 최고의 뭐 부품업체들이 갖고 있잖아요. 또 일본에서 부품업체가 안 돌아가면 미국에서 인공위성도 못 쓰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작은 부품들, 정교한 부품들 일본이 다 만들고, 우리나라도 수출 열심히 하지만 일본 거 안 가주면 안 되니까 우리나라 수출 늘어날수록 일본에서 수입은 늘고, 계속 일본한테 우리가 적자를 내고, 근데도 일본은 물가가 안 오르는 거예요. 물가가 떨어지니까 경제가 조금씩 줄고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참 재밌는 게, 물가가 떨어지니까 내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사업을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은 물량을 파는 거예요. 음식점이건 가격이 뭐 회사건. 근데 결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금액이 줄은 거예요. 매출액도 줄고 다 줄어요. 왜냐면 물가가 떨어졌으니까. 세금도 조금 거치고. 그 일본이 지금 인구 비례가 네. 좀 이렇게 역삼각형으로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도 네. 당연히 인구도 영향이 있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주로 소득층이 10대 후반부터 20대, 30대 초반 젊은 뭐 이들이 소비가 왕성하고,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그 반대로 이렇게 노년층, 연금 수령자들이 소비가 더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그러니까 그 고령화도 당연히 네. 한 요인입니다. 그 설명이 근데 그걸로 설명이 다 안 되는 이유가 독일이 더 고령화 사회예요. 유럽은 더 고령화 사회거든요. 독일이 더 고령화 사회인데도, 물론 독일은 아마 일본보다는 평균 수명은 좀 짧습니다. 그냥 고령화돼 있으면 일찍 죽긴 한데 사회 전체는 더 고령화돼 있어요. 그런데도 독일은 뭐 다 그냥 물가도 적당히 오르고, 물가는 가장 이상적인 적당히 올라야 돼요. 그게 적당히 오르는 수준이 1.5에서 2% 사이 오르는 겁니다. 그게 이상적인 물가예요. 경제 정책을 볼 때는 2%를 넘으면 안 좋고 1.5% 2% 떨어져도 안 좋아요. 그러면 조금 잘못하면 디프레로 일본처럼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독일은 그 정도, 뭐 1.6% 이런 게 오르면서 독일은 잘 갑니다. 그리고 뭐 소비도 되고, 뭐 그냥 경제가 수출도 잘하고. 만일 부실기업이 많다면 그 부실기업에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그거를 억지로 돈을 풀어갖고 살려주고 있지만, 네. 말 그대로 산소 호흡기 꽂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데 다니는 가령 노동자라면 소비를 할까요? 근데 일본이 그런 부실기업이 이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왜 그 소위 말하는 빚 침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본은 이제 정부는 빚이 많아요. 아니 기업들이 워낙 빚이 많아갖고. 뭐 이제 빚이 많아도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빚이 적은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가계에 관한 빚은 뭐 우리가 더 많죠. 가계부채는 우리가 일본보다. 기업이요, 기업. 기업은 우리가 조금 더 유형적으로 조금 나은데 실제는 꼭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이게 순환 출자라는 게 있잖아요. 순환 출자라는 게 있어갖고 삼성 이렇게 삼성에 가보면은 쭉 자본금이 돌아서 하나의 기업만 놓고 이렇게 보면은 부채 구조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자산 구조. 부채 비율이 우리나라 상장 기업 부채 비율이 100% 정도 돼요. 100%. 뭐 상장 제조업. 왜냐하면 금융 기업은 부채 비율이 경제적 의미가 별로 없으니까 상장 제조업만 보면, 그리고 일본이 아마 한 120, 30% 정도 돼요. 우리가 조금 낮죠. 근데 사실 부채 비율이 200%가 안 넘으면 그렇게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뭐 20% 정도 갖고서 그게 어떤 결정적인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한 번 더 들어가 보면 이제 그런 통계는 찾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걸 다 이렇게 섞어내야 되거든요. 우리나라 이렇게 순환 출자가 되면은 더 이중 계산되는 거예요, 자본금이. 그러니까 부채 비율이 실제 적게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떤 사람은 그걸 다 털으면 삼성이나 현대 같은 아주 우량 기업을 포철 같은 걸 빼고 나면 좀 이렇게 떨어지는 기업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한진 뭐 이런 데들은 뭐 이미 벌써 400%가 넘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형적으로 우리가 우리나라 대기업,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보다 좀 나아 보이긴 하지만 실질로 들어가면 꼭 좋은 건 아니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참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잘 안 나오죠. 답이 안 나오고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노령화, 그다음에 사실 정부 부채가 많은 거,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구조조정이 굉장히 느린 거. 일본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부실화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빨리 구조조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천천히 갑니다. 천천히 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라고 할까, 이렇게 빨리 아픈 게 드러나진 않지만 그게 문제 해결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사실 돈도 못 쓰고 뭐 그런 거. 근데 그런 것을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본이 왜 이렇게 이렇게 오랜 긴 장기적인 디프레와 저성장에서 헤어나지 못하느냐는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요. 제가 뭐 일본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잘 모르지만 일본 경제를 한번 공부해 보는 것은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 일본의 뒤를 쫓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씩 나쁜 방향으로 일이 몇 번 엮어지면 일본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일본 경제는 조금 봐야 될 것 같다. 지금 일본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만약 한국을 보십시다. 일본은 특성이 있지만 한국 입장에서도 우리도 지금 양적 완화를 하고 있는 입장이죠. 양적 완화하진 않아죠. 네. 미국이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왜냐면 우리는 앞으로 한 다음에 금리를 더 내릴 수 있죠. 요번 주에도 내일이죠. 요번 주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음에도 할 수 있고. 우리는 금리를 2.5%니까 내릴 수 있는 룸이 꽤 있죠, 아직도. 우리는 미국을 얘기를 하면 미국은 예를 들어서 뭐 나라가 거의 다 망해가지고 양적 완화를 해서 지금 빚 갚는 데 돈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아니죠. 그건 빚 갚는 데는 양적 완화로 빚을 갚는 건 아니고요. 그냥 빚 갚는 행위를 도와줄 수 있는 거죠. 네. 이것은 중앙은행이 돈을 준다고 해서 이제 그냥 돈 없는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중앙은행은 가능한 그럼 돈을 띄게 되잖아요, 그죠? 중앙은행이 돈 띄는 일은 별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시중에다 푸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중 총정도 쉽게 안 일어나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론가 가는 거 아니고 어쨌든 간에 시중에다 계속 푸는 건데 총무 동력을 늘린다는 개념 전체는 늘지 않았다는 거죠. 그동안 찍기만 하지 빙글빙글 도는 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중앙에서 아무리 갖다 풀어도. 그렇죠. 그러니까 주로 여기하고 이 근처, 중앙은행 근처만 있는 거죠. 은행들 사이에만. 네, 그래서 이게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돈은 우리나라 돈이란 말은 참 잘 만드는 것 같아요. 돈은 돌지 않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죠. 여기서만 있으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으로 나가면. 그러니까 금융시장 쪽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투기가 되는 시장으로만 간 거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가장 많이 간 건 은행들이 가장 안전한 데로 많이 가 있어요. 가장 안전한 데가 은행들이 볼 때 가장 안전한 데가 어디죠? 네? 채권. 미국 채권하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다시 또 중앙은행에다 예금해요.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빌려줍니다. 왜냐면 중앙은행도 또 예금 이자를 주거든요. 근데 그 이자가 굉장히 싸요. 한 0.2 이렇게 주는데 근데 그거라도 그건 절대 뛸 일이 없으니까 돈이 그냥 거기서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리도 낮추지만 중앙은행이 주는 이자율도 또 같이 낮추고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풀려고 하는데도 좀 불안하니까 돈이 바깥으로는 잘 안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가에서 돈을 마구 찍어가지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서 막 갖다 뿌려 사람들한테 국민들에게 지금 내가 말한 요거와 지금 저거는 뭔가 다른가요? 얘기가? 다르죠. 왜냐하면 돈을 뿌려서 국민들이 지금 일자리도 없고 이렇잖아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이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한 200만 원짜리를 돈을 막 뿌려 찍어가지고 뭐 적당한 일 하게 하고 갖다 뿌리면 이 사람들이 그 돈이 들어가니까 소비가 돌아갈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 이제 내가 물어본 이거랑 지금 얘기한 설명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죠. 정부가 이제 어떤 우리가 보통 남미나 또 일부 국가 그런 데서는 그렇게 합니다. 그냥
그냥 주는 거죠. 뭐 정부가 그냥 모든 국민한테 공공 일자리 만들어서 그냥 갖다 주고 일자리도 주고 그냥 일 안 해도 주고 일해도 주고 그러니까 그렇게 준다는 건 뭐냐면 이게 이제 특별히 그 일이 가치가 상관없이 돈을 주는 거니까 뭐 그건 뭐 일을 하건 주건 안 하건 주건 상관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돈을 푸는 정책이 크게 이제 이렇게 돈을 중앙은행이 푸는 게 있고요. 네. 재정 정책을 해갖고 정부가 돈을 쓰는 게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재정 정책 이거는 사실은 그 시장이 돌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돈을 푼 거는 시장이 돌지 않으면은 이게 시장으로 돈은 안 풀리고 그 중앙은행 근처로 아까 말했던 은행이나 뭐 그 근처에서 노는데 재정 정책을 쓰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늘리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 사람들한테 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게 오히려 효과가 더 클 수 있다. 똑같은 돈을 풀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죠.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루즈벨트 때도 재정정책을 많이 쓴 거죠, 그죠? 위기가 오면 재정정책을 많이 쓰는데 거기는 어떤 제약이 있냐면 재정에 돈을 쓰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모든 경제 시스템은 돈이 있어야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있어야 쓰거든요. 뭐 월급을 해서 벌거나 아니면 뭐 정부가 보조금을 주든가 돈이 있어야 쓰는 거고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도 물건을 팔고 해서 돈을 받아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받아야지 뭐 세금 종류는 여러 가지겠지만은 세금을 받아야지만 돈을 쓸 수 있잖아요. 돈을 창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은행처럼. 정부는 안 됩니다. 안 돼요? 정부는 빚을 내야죠. 중앙은행이 아니 그러면은 매년 생산량이 증가하는데 예. 그 생산량이 증가하는 만큼 돈이 증가되지 않으면 물가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그럼 도저히 불가능한데 돈이라는 개념이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은행이 M2, M3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은행이 뭐 그렇죠. 예. 아니 은행이 창조하는 것도 일부인데 은행이 창조하는 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니터리 베이스 자체가 없으면 이 아까 그 롱텀 캐피탈 매니지먼트처럼 100대 1로 늘려야 되는데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선생님 같은 분이 가장 어려운 분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천천히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설명드린 건 뭐냐면 이런 관계가 항상 일정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중앙은행이 돈을 만들어내고 처음 나오고 그것이 M1이나 M2로 바뀌고 그걸 뭐 저기 신용 창조라고 하고 그 과정을 통화승수라는 말을 써서 합니다. 근데 그것이 안정적인 시기는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요. 그렇지만 불안정한 시기 할 때는 거의 관계가 없을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 계산해 보면 요때 비율이 이게 한 16배 정도 될 겁니다. 16배 되나? 14배. 14배. 이때는 한 뭐요? 4배 정도 되나요? 이렇게 주는 거 이게 통화 승수입니다. 이게 이렇게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M3에서는 통화 승수가 14에서 4로 줄었는데 이 줄은 거를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민간에서 계속 그 어떤 투자 수요가 있어갖고 계속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신용이 창출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어야 되고 또 은행도 빌려줄 수 있어야죠. 예, 은행도 이제 뛸 여기가 그렇죠. 빌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기업도 돈을 빌려서 하려면 물건에 팔릴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금융이 돌아가는 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래도 국가에서 돈 창조 기능을 은행들한테 맡겼기 때문에 이런 결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창조해갖고 일반 사람한테 나눠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사실은 지금은 은행들한테 은행이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 창조에 일반 사람은 도저히 은행에 접근할 수도 없고 은행도 아까처럼 망하게 된 은행이 많은 한은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냐면 그냥 이제 은행이 없고 우체국이 이제 하는 거예요. 우체국이 물물거래라는 네? 거의 물물거래와 비슷한 단계로 가는 거죠. 중앙은행에서 직접 돈을 국민들한테 풀어줄 수도 있는데 현재는 반드시 중개기관이 은행을 거치게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창조하게끔 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게 이제 바로 사회주의국가. 아니 사회주의하고는 다르죠. 돈을 직접 풀어주고 나서 자본주의로 활용이 되는 건데 왜 그걸 사회주의로 하는지 누구한테 모르네. 돈을 주나요? 중앙은행이.
모든 국민은 똑같이 100만 원. 그렇죠.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씩 주는 거죠. 그럼 중앙에 돈을 어떻게 회수할까요? 아니, 회수관이 그냥 주는 거죠, 그건. 그럼 돈을 받아야 되는. 중앙은행은 그냥 주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주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은행한테는 창조 권한을 주고 중앙은행은 창조 권한이 없다는 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은 돈 창조 기능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은행이건 중앙은행이건 돈을 그냥 주는 건 없어요. 아니 은행이 결국 이자를 받고 공짜로 창조하잖아요. 공짜로 창조하는 게 아니죠. 창조하는 거죠. 그 어떻게 해서 돈이 18배를 띄울 수가 있습니까? 대출하고 예금 받고 하는 거죠. 아니 그게 돈이 사실은 여기 꽂으면 네. 더 이상 내가 가령 10,000원짜리 있는데 선생님한테 꽂으면 네. 나는 10,000원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꽂을 수가 없어. 근데 은행은 항상 그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10,000원 꽂혀도 다시 8,000원 꽂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창조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인데 그게. 그러니까 은행은 왜 창조 권한은 은행한테는 주고 중앙은행 자체는 없다는 것 자체는 좀 그렇잖아요. 그건 뭐 자기 기능이 틀린 거죠. 그 남자 여자 기능 틀린 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 돈이란 건 그러니까 국가에 아주 중요한 건데 그거를 그것을 독점 뭐라고 하나 독점 단체들한테 그거를 줘갖고 독점 단체들만 그 이상은 이익을 누리게 은행은 독점 단체가 아니죠. 은행도 중앙은행의 몇 개밖에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은행은 생기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생긴 게 없고 미국이나 유럽은 그냥 일정 조건만 갖추면 은행 다 만들어줘요. 우리나라 굉장히 이상한 나라입니다. 그 나중에 이제 우리 은행에서 제가 설명할 텐데 미필적 고의에서도 가장 핵심이 뭐냐면 왜 우리나라는 은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안 만드느냐? 은행이 독점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독일에 있을 때 여기 독일은 기업들도 은행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산업자본도 은행을 시간이 어떻게 돼요? 8시 32분. 충분하네요. 산업자본도 은행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 독일 감독 당국에 가서 야 우리 삼성이 독일에서 은행 만든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웰컴 환영한다. 내가 거기 국장이 내가 서류 들고 다니면서 일주일 만에 내 은행 하나 만들어줄게. 그리고 걔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특히 내가 있을 때가 금융 상태가 안 좋은 2007년부터 있었으니까 자랑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독일의 외국 은행들이 우리가 은행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행이 독점 산업이 아니에요. 근데 은행은 조금 아까 말한 대로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있어요. 일반 여기서 그냥 음식점 만드는 것보다는 기준이 더 까다롭죠. 자본금도 있어야 되고 은행을 만든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어야 되고 또 은행 경력이 좀 있어야 되고 왜냐면 경영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볼 뿐이지 그런 조건을 갖추면 거의 자동으로 열립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대부분 나라는. 그게 다 누구도 쉽게 말하면 제 말씀 그걸 돈 창조 특권을 줬다는 건데 특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특권이 되잖아요. 아니죠. 그게 왜 특권입니까? 굉장히 위험한 사람인데. 돈 창조의 특권이 아닌가요? 아까처럼 네 배. 그건 하나의 기능이죠. 그냥 저건 자동차 회사가 부품 받아서 차 만드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아니 부품 한 번 쓰면 없어지는데 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이자를 무한히 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결국은 다 예금 대출해서 결국 은행이 먹는 건 마진입니다. 그리고 은행이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제가 나중에 은행 쪽에서 한번 설명할 텐데 도요타 같은 경우에 리콜 걸리고 막 흔들흔들 해도 안 망합니다. 근데 은행은 우리가 세계적인 은행도 뭐 시티은행, 뭐 그다음에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 이런 은행도 어떤 충격이 오면 한 1, 2주이면 망해요. 세계에서 5개 되는 투자은행들 그중에 3개가 2008년 위기 때 망한 거예요. 이건 세계 시장을 주름잡던 은행들입니다. 우리 자동차 회사로 본다면 그냥 우리가 5개 중에 3개가 망한 거예요. 벤츠, BMW, 폭스바겐, 도요타 이런 게 중에서 한 3개가 한꺼번에 망한 겁니다. 은행은 이렇게 위험해요. 시티도 망했던 거고, 알베스도 망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이제 은행원들이 탐욕이 있고 뭐 이런 건 그건 얘기가 되는데 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게 신용창의 특권은 아니에요. 그냥 기능입니다. 기능이고 그 기능은 아까 말한 대로 일정 그건 좀 약간 절차가 복잡하니까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은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금융 관료들이 그것을 허가를 안 해줬을 뿐입니다. 자기들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 소장님 나중에 설명. 너무 막 한 걸 복잡한데. 예전에 미국이 남북 전쟁 때 네.
그 통화 조달이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화폐를 만들었잖아요. 그 그린백이라고 이제 정확한 명칭은 좀 기억이 덜 나는데 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그 국가기관이 그렇게 돈이라는 건 하나의 신뢰로 생각을 하면은 이 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다는 걸 국가가 보증해주는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채널은 좀 가능하죠. 가능한데. 네, 그래. 근데 그 당시 이제 미국은 중앙은행이 없었어요. 없었으니까 이제 국가도 발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개별 은행도 발행하고 그때는 은행이 그냥 내가 은행 만들고 돈도 그냥 만들어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뭐 여기 한 200년 전에는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 되게 많았거든요. 그 은행들이 스스로 은행 만들고 그냥 은행 만들고 여기 송년은행 해놓고 이 송년은행권 딱 찍어서 그냥 주는 겁니다. 뭐 이런 때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중앙은행의 기능하고 보통 그 시중은행의 기능은 역할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법이 중앙은행은 돈을 찍어내고 그다음에 은행의 은행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예. 정책 금리나 이런 거를 정하는 그 역할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신용 창출은 이제 은행을 통해서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통화 승수가 14배가 되느냐 4배가 되느냐 이런 차이는 결국 보면은 굉장히 그 어떤 미래 경제의 미래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 사람들이 얼마나 그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면서 미래에 이 돈을 이용해서 향후에 더 큰 이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심리적인 믿음이 있고 그런 활동이 활발해지면 그 돈이 그 회전율이 높아지면서 이제 승수가 확 늘어나는 거고 그게 안 되고 미래에 대해서 계속 불확실하고 뭔가 그 경제 활동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면은 돈을 아무리 풀어도 그게 시용 창출이 연결이 안 되고 통화량의 증가가 안 되는 그렇게 되는 거의 맞았습니다. 예. 거의 뭐 거의 뭐 비슷합니다. 예.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좀 다른 걸 좀 더 부과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확실, 뭐 신뢰 이런 것은 사실 어떤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건 중앙은행도 좀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외에도 이건 뭐 정부도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시민단체도 할 수 있는 거고 뭐 이런 사회운동도 될 수 있는 거고 이러면 경제가 더 잘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경제를 이렇게 너무 도식적으로는 보지 말라. 뭐 이제 이러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왔던 문제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얘기가 될 겁니다. 은행 얘기는 이제 뒤에 챕터 3에 은행 얘기는 제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여기 돈 얘기도 뭐 돈도 뭐 많이 만져봤지만 제가 한국은행에 있을 때 화폐 수급 팀장이라는 거죠. 그걸 출납 기획 과장이라는 자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돈을 전부 관리하는 거예요. 현찰만 이렇게 관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이제 본점이 있고 강남에 하나 있고 그다음 각 도나 큰 도시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점에는 돈이 무지하게 많아요. 진짜 무지하게 많은데 이제 그 한국은행 안에 있는 돈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 아니고 그걸 정식 명칭으로 그냥 이발행화폐라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돈이 장부상 현찰을 안 갖고 있습니다. 그걸 현찰로 넣으면 재산이 복잡해져 갖고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돈은 그냥 미발행화폐라고 해서 그 BS, 그러니까 대차대조업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그건 뭐라고 할까? 그냥 그 종이는 굉장히 중요한 종이입니다. 미발행화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이라고 있는 건 뭐냐면 한국은행도 어쩔 수 없이 은행 거래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은행에서 발행한 뭐 우체국이나 이런 데 발행한 수표나 어음을 갖고 있을 때가 조금 있어요. 그것만 현찰 비슷하게 껴 있고 순수한 현찰은 없어요. 현찰은 직원들 월급 어떻게 주는? 그거 꺼내서 그러니까 한국은행 창고를 나오면 현찰입니다. 그러니까 직원들 월급은 그냥 은행에도 쏴줍니다. 똑같은데 만약에 이제 한국은행에 돈을 끌어내는 순간 한국은행 창고에서 딱 나가는 순간 현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RB에 들어가는 거죠. RB는 아까 그냥 이런 거 기술적인 거라 안 했는데 이것은 현금하고요. 현금이 이제 뭐 막 돌고 있는 지갑 속에 현금 플러스 은행이 한국은행한테 예치한 돈입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이건 뭐라 지급준비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왜냐하면 은행이 한국에다 예치했으면 은행도 여러분이 은행에다 예치하듯이 여러분이 은행에 돈 현찰이 딱 있으면 뭐 카드도 쓰고 뭐 그냥 이체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 돈하고 현금이 실제는 돈을 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은행들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중앙이 막 털어도 자신이 없을 때는 다시 중앙에다 예치한다. 그러면 이것만 늘어나는 겁니다. 지급적 비중이. 그러니까 RB는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장부상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건 이건 기술적인 거고요. 저기요. 예. 죄송한데 제가 무식해서. 괜찮습니다. 이거 처음이라 막 질문이 나와야 좋습니다. 저 번호 통화를 어떻게 뿌리나요? 메커니즘이 이해가 안 아니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조금 말씀드리면 평상시에는 중앙은행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중앙은행 능동적으로 일을 잘 안 해요. 중앙은행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그냥 은행에 돈을 달라면 줍니다. 줄 때는 주는 쪽이 조건은 그냥 주는 건 절대 없습니다. 철저히 담보를 챙깁니다. 담보를 챙기고 돈을 줍니다. 빌려주거나 대부분 빌려주는 거죠. 빌려주고 그러니까, 담보 조건도 굉장히 엄격합니다. 부채, 그 다음에 일반 채권 중에서는 정부 보증채 이런 걸 갖고 아니면 기업들이 발행한 어음은 굉장히 우량 기업 중에서 이 상거래와 관련된 이런 걸 담보로 받고 돈을 빌려줍니다. 아니면 미리 담보를 쌓으라고 하죠. 미리 담보를 쌓아놓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렇게 돈을 빌려주고. 그런데 예. 지금은 돈이 안 드니까 뿌리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건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인 그때는 이제 어떻게 뿌리냐면 여기 선행학습인데요. 선행학습인데 중앙은행이 원하는 어떤 채권을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우리가 채권을 사겠다. 그러니까 이런 은행들이 보유하고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담보를 받는 거죠, 그것도. 사는 거죠. 샀으니까 채권은 그건 빚이잖아, 어쨌든 간에. 채권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중앙은행이 이런 걸 사는 거예요. 이건 안 사지만 자산을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자산을 막 늘려가는 거예요. 중앙은행이 사면은 살려면 돈을 줘야 되잖아요. 자산을 사는 대신 돈이 나가게. 그렇죠. 정확하십니다. 네. 근데 이제 사는 것을 주로 이제 은행이 갖고 있는 채권을 사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에 하도 돈이 주식시장에 안 들어오니까 주식을 사버렸어요. 중앙은행이. 그냥 도요타나 소니 주식을 사버린 거죠.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 그걸 이제 우리만 막상까지 갔다가 그럼 안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 농민들이 열었다가 쌀 사. 그다음에 어민들이 열었다 고등어 사 고등어. 그거 가능합니다. 그러면 옛날 일본에서 국민들에게 돈 쓰라고 막 돈 나누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비슷한 얘기 좀 다르지만 이거. 그때는 이제 정부가 한 거죠. 예, 정부가. 근데 정부도 세금을 걷어서 사는데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중앙은행 힘이 특이한 조직입니다. 중앙은행을 제외한 모든 조직은 수입이 있어야 쓸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개인도 당연히 그렇고 그 다음에 기업도 그렇고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앙은행만 예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굉장히 특수한 조직이죠.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왔을 때는 일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앙은행뿐이 없는 거죠. 중앙은행은 돈이 들어오지 않아도 쓸 수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특이한 경제에서 특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쓸 수 있다는 건 뭐냐면 그냥 찍어서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권리를 준 것은 그 역할을 잘하라고 준 거지. 그렇죠. 막 하라고 준 건 아니죠. 그럽니다. 그러니까 감시를 굉장히 철저히 받아야죠. 그건 너무 당연한 말입니다.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인류의 3대 발명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류의 3대 발명품이 이제 굉장히 사람마다 틀린데 불하고 수레라는 게 있습니다. 불하고 수레. 근데 여기에 이제 그냥 경제학자들은 중앙은행이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된 겁니다. 아까 남북전쟁 시기였는데 그때 중앙은행이 미국이 없었습니다. 근데 중앙은행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게 영국에만 하나 있었어요. 그다음 스웨덴에도 있고 그것도 완전한 지금 같은 의미의 중앙은행 아니고 지금 같은 의미의 중앙은행이 된 건 전부 180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그 뒤에는 사실은 선진국에는 재정위기가 잘 안 생겨요.
그리고 이 금융위기도 수습이 좀 빨리 가능합니다. 미국이 중앙은행이 좀 늦게 생겼습니다. 예? 비트코인 얘기인데요. 예. 이거는 그 일본인 그 프로그래머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하여튼 일본인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이름이 일본인 비슷하게 나죠. 익명입니다. 이걸 익명. 만들 때 뭐 수학 문제를 어른 그걸 해서 그걸 풀면은 이제 네, 됩니다. 예. 가상화폐가 내게 되는데 예. 그 한도를 4조 원인가 이거 좀 예, 올라갔다고 합니다. 한정했더라고요. 그게 끝난다고. 예. 만약에 그걸 고정도 안 하고 이걸 4조 원이 아니라 뭐 4경이든 뭐 예, 만 배, 뭐 100만 배를 하도록 했으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나? 그럼 모든 중앙은행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다 캐고 이제 늘어나 버리면 다른 중앙은행들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왜냐면 그게 지금 비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도 뭐 자신 없지만 크게 미래가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라는 건 뭐냐면 돈이라는 게 최종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 돈을 신뢰할 수 있다. 아까 경제가 지금 신뢰인데 내가 10,000원짜리건 1달러짜리건 돈이 있다. 이걸 믿으려면 뭐가 있을까요? 최종적으로 믿으려면 신뢰인데 그럼 이걸 갖고 가서 뭔가 살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응? 근데 우리가 달러를 믿는 건 자, 내가 달러가 있으면 미국에 갔을 때 최악의 경우 내가 뭐 어떻게 무슨 상황이든 미국에 뭐 그냥 표를 해서 갔다. 달러가 있다. 그럼 뭐 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 원화가 있다면 한국에서 뭐 사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그렇게 될 거냐? 누가 그걸 개런티 할 거냐? 응? 근데 지금은 우리가 쓰는 한국은행 돈이나 달러는 법화라는 말을 씁니다. 법으로 채권, 채무를, 특히 채무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돈을 주는데 달러로 주면 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 달러 안 받아. 응? 근데 우리가 원화를 주면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안 받으면 공탁해버리면 끝나는 거니까요, 그죠? 그게 법화죠. 법적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법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가서도 그러니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일부 개인들은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가게나 호텔이나 뭐 여행사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어떤 음식점을 하는데 나는 기분이 좋으니까 돈도 받지만 거기다 원하는 당연히 받아요. 한국에 달라면 받아야 되는 거고 난 돈 말고 뭐 하나 더 받을까? 나는 뭐 녹차가 좋아. 녹차는 가져오면 내가 밥 한 그릇 줄 거야. 이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미래는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비트코인이 왜 그것을 한도를 줬냐면 만든 사람이 머리가 좋은 거죠. 금을 생각한 겁니다. 야, 이 사람이 금을 생각하고 비트코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우리가 팔 때 초반에 금이라는 걸 잘 몰랐을 때는 팔기가 쉬웠잖아요. 여기 있으니까. 근데 금이라는 걸 사람이 알면서 점점 많은 사람이 캐가면 팔기가 어려워진 거거든요. 비트코인도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처음에는 굉장히 쉽게 체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쉽게 뭐 이렇게 수학 문제 같은 거 조금 쉽게 풀으면 나오는데 지금은 아마 큰 컴퓨터 돌려서 비트코인 나와도 전기값도 잘 안 나온대요. 컴퓨터 돌리는 전기값도. 그 정도로 이제 사람이 많아요. 왜냐면 금이 그런 거잖아요. 처음에는 체불하기 좋지만 점점점 갈수록 어려워져서 그래야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가치가 이제 쭉 올라가지만 그냥 그것은 미래에 어떤 최종적인 어떤 이것을 다른 거하고 그냥 돈이라는 게 아무 의미도 없잖아요. 돈이랑 종이축제 하는데 이 종이축제가 의미를 갖는 건 하여튼 최종적으로 어디 가서 뭘 내가 살 수 있는 건데 그걸 보장해 주는 게 비트코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인 만든 애가 보장해 줄 수 없잖아요. 오히려 내가 볼 때는 항공 마일리지보다 못 탈 수 있어요. 항공 마일리지는 어찌됐든 간에 그 비행기 회사가 안 망하면 그 비행기 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뭐 아직은 유행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약간 좀 다른 관점에서, 괜찮습니다. 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소위 사회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경제의 농촌하고 좀 관련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 돈이 이제 못 사는 사람에도 골고루 뿌려져 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도 뭐 그냥 그렇게라도 살만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지 않습니까? 돈을 푸는데 골고루 이게
가지 못하고 중앙은행 근처에 집중화가 되어져 있어서 그리고 서로 은행과 중앙은행이 왔다 갔다 하는 동거래 형태가 된다고 하면 어쨌든 돈을 찍어냈을 때는 그 현금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M1 화폐로 해가지고 누군가에는 그것이 저장되어져 있을 텐데 그렇게 중앙은행이 그렇게 돈을 찍어낸다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은 현찰이 모사사회에 내려가지 못하고 해서 결국은 사회 양극화를 더욱더 심화시키게 되는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런 면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냐면 근데 이제 두 가지 점에서 있기도 하지만 먼저 이제 안 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특정인한테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시장에다 주는 게 일반적인 거고 아주 예외적인 이건 주식 사는 거죠. 그것도 사실 주식시장에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거기서 살 때 이제 뭐 소니를 샀건 뭐 도요타를 샀건 그 산 업체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굉장히 기업은 나중에 신용을 기해서 여러 개를 샀을 거예요. 우량한 기업들을. 그러니까 이것은 중앙은행은 돈을 어떤 특정한 돈을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은행도 그런 기능이 별로 없어요. 은행은 돈을 줄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볼 때는 돈을 이자를 많이 내고 돈을 안 뜰 사람한테 주는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부분에 특정한 사람들한테 돈을 줄 수 있는 기능은 은행도 없고 중앙은행은 많지 않아요. 중앙은행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70년대, 80년대, 60년대 정책금리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갖고 특정 부분에 좀 돈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 수출하는데 돈을 많이 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절약하는데 돈을 많이 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또 기술 개발해서 기술 개발 쪽에 가게 하는 거. 중소기업 쪽에 이렇게 해도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결국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그 사실은 맞는데 왜냐하면 그런 구조가 안 바뀐 상태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푸니까 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신용이 좋은 사람이라든가 뭐 금리를 이자를 잘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이용하는 건 저는 좁아서 이게 네 그렇습니다. 주시죠 뭐 화장실 갔다 오시고 그냥 참 여자 화장실은 2층에 있고요, 남자 화장실은 여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양극화 문제라든가 이 계층 간의 어떤 그 격차를 줄이는 문제,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 금융도 좀 기여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금융 쪽에 은행 쪽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반적으로서 금융이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그것은 결국은 복지 정책이나 재정, 그 다음에 또 어떤 시장 질서가 이제 진평하냐. 그리고 이제 어떤 보상 체계, 국가의 뭐 쉽게 말하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자격증 제도를 좀 더 넓히면 보상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거기에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뭐 그런 문제.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여기 계시지만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월급을 좀 당분간 동결을 하면 인원을 더 이기정 선생님이 주장하는 것처럼 선생님이 더 이렇게 좀 성과도 포기하고 그 다음에 그 행정직 확 늘리면 그만큼 선생님들은 조금 월급이 줄죠. 그 대신 행정직이 뭐 10만 명이 늘어나면 10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니까 또 그 사람들이 일자리 없는 사람이 생기는 거니까 그게 양극화가 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 이런 정책들, 교육정책, 이런 복지정책 이런 것들이 모여서 되는 거고 이제 금융 쪽에서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 제가 이제 뒤에 나중에 은행 쪽에서 어떻게 하면 그런 걸 금융도 사실 기능이 있습니다. 그건 조금 나중에 한번 또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 질문이 많으니까 아주 익사이팅하고 좋은데. 다른 얘기인데요. 네. 지금 우리가 10번 하나요? 12번. 12번에 매번에 예를 들어서 목표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니까 뭐 자유롭게 떠다니는 것도 참 유익하긴 한데 예. 이 시간에 이거 배워야 되겠다. 다음 시간에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순서가 좀 있어야. 있죠. 제가 그중 저기 그 강의 순서가 있습니다. 제가 뿌린 거 있는데 커리큘럼이 다 있습니다. 그 커리큘럼들은 있는데요. 시작하실 때 말씀을 안 해주니까. 그래 미안. 그냥 다 알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면 이걸 미리 제가 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쭉 뿌렸기 때문에 여기 오신 분들이 이걸 다 보고 왔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몇 분 더 있는데 좀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능한 여기에 맞춰서 가려고 합니다. 그 커리큘럼에 맞춰서 가려고 하고 여기 요 커리큘럼 필요하신 분 뒤에 한번 돌리시죠. 조금 시간이 있지, 지금? 그러면 저기 아까 얘기도 나왔으니까 이제 그럼 소장님, 그 미국이 저 이렇게 양적 완화를 시작한 게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제로 금리를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언젠가는 이제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게 미국 그러면 언제 무슨 지표나 뭔가 현상을 보고 그때 이때면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주요 지표나 타깃이 있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까 지금 버냉키 얘기 해줬잖아요. 누가 버냉키한테 물어본 거니까 뭐 어떤 지표를 보고 어떻게 추구 전략 양적 완화 축소랑 똑같은 건데 하시려고 하니까 버냉키가 그걸 알려준다고 가르쳐달라고. 신문에 보니까 고용률 쪽으로 많이 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고용도 보고 주택시장 상황도 굉장히 많은 걸 볼 겁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목표가 물가 안정과 고용 최대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지금 안정돼 있기 때문에 그냥 고용이 어느 정도 떨어져 주면 더 이상 재료금리는 안 해도 되니까 뭐 당연히 지금 1차적으로 볼 건 고용인데 고용만 꼭 보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고용이 경제적으로 본다면 좀 후행 지표입니다. 후행 지표라는 건 뭐냐면 다 이렇게 경제가 이렇게 된 다음에 마지막에 나타나는 고용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을 보고 했을 때는 잘못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고용이 맞긴 맞는데 고용을 보고 하면 늦어서 물가가 확 올라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고용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지만 여기 이제 고용도 보면서 고용이 완전히 낮아지기 전까지 고용도 보면서 분명히 다른 지표들을 많이 볼 겁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이제 어떤 통찰력이라고 할까요? 경제에 대한 통찰력. 뭐 좋은 말로 하면 통찰력이, 나쁜 말로 하면 뭐 그냥 쓰는 경제의 감입니다. 감. 그런 걸로 할 가능성이 가장 크다. 네, 물론 지표들은 수없이 봅니다. 네. 소장님, 그 미국이 양적 완화 정책을 금융위기 이후에 시행해서 한 거의 5년 동안 저게 시중 통화량이 한 4배 정도 가량 늘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 네. 중앙은행 낸 돈이 보는 통화가. 네, 근데 제가 그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체감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책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내가 직접 받았는지, 그 정책이 이제 출구 전략을 통해서 멈춰지면 난 또 어떤 영향을 받는지. 그냥 날카로운 질문을 역시 천재 학생 같은데. 네, 해줄게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사실 현재까지는 미친 영향은 아주 많을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RB가 많이 늘었지만 이 시중 총 유동성이 오히려 늘진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아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은 크지는 않고 간접적으로는 아마 이 은행권 주변에서 돌던 돈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 좀 들어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돈이 흐름을 볼 때 이렇게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고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간접적인 효과지만은 우리나라가 이제 금리 같은 걸 편하게 낮출 수 있었죠. 우리나라 현재 2.5%인데 경제 전체로 보면 높은 수준이 아닌 우리나라 경제로 본다면 조금 더 높아도 상관이 없는 그런 수준이죠.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특히 이제 지금은 2.5%가 어떨지 모르지만은 2009년, 2010년 이때는 우리나라한테 이게 좋은 영향인지 나쁜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여기 경기가 괜찮았어요. 특히 2010년 이런 때는. 네? 그런데 이때 사실은 물가 굉장히 높았어요. 물가 이때 한 5% 올랐을 겁니다. 물가가 5% 오르고 4.9% 가까이 오르고 성장도 뭐 한
한 4, 5%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때 금리가 굉장히 높아야 돼요. 나중에 이제 뒤에 금리 편에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금리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우리가 금리를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끌고 갈 수 있거든요. 그게 낮은 수준으로 끌고 갔던 게 미국의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그리고 양적 완화를 해야 되니까 금리를 낮출 수 있었죠. 근데 그것이 경제에 좋으냐 나쁘냐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면 뭐 하우스포들한테는 좋겠지만 나쁜 면에서는 오히려 가격차가 늘어버렸으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서 그건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시간 때문에 이제 양적 완화를 중단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영향이 있느냐. 그건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가장 큰 게 금리를 올리면 우리도 금리를 이제 또 쉽게 낮추지는 못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금리를 올릴 때는 가계부채 문제가 커질 수 있고 그게 가장 큰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돈이 잠깐 들어와 있었다고 했잖아요. 조금 많지는 않지만 그 돈이 이제 나갈 수가 있죠. 그게 시장에서는 그거 나갈까봐 이제 양적 완화를 좀 중단한다고 주식 막 출렁출렁 하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건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효과는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진짜 조심할 것은 미국이 금리를 언제부터 올릴 거냐. 그게 우리 경제에는 가장 큰 영향을 줄 것 같다. 그러면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이제 더 나가려고 했는데 그건 하나를 못했거든요. 오늘 하려고 했던 거서 이제 신용창조도 뭐 좀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사실 질문 과정에서 거의 나와서 요것은 다음 시간에 요거 간단히 언급하면서 돈 아까 말한 대로 양을 어떻게 조절하느냐 이런 것들 좀 질문이 나온 것들, 근데 질문을 했기 때문에 또 질문 답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빨리 오늘 좀 못했지만 선행학습